저는 정순자입니다. 올해 65이에요. 평생 바느질로 먹고 살았어요. 젊어서는 동네 맞춤 옷집에서 일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인형이며 주머니며 파우치 같은 소품을 만들어 장터 공방에 납품했어요. 수입은 적었어요. 한 달에 70만 원 들어오면 잘 번 거였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 일이 좋았어요. 바늘을 쥐고 있으면 마음이 가라앉았거든요. 천이로 실이 지나가는 감촉, 매듭이 잡히는 순간의 작은 저항감. 손끝에 얹힌 그 결들이 저한테는 삶의 리듬이었어요. 남편 없이 아이 키우던 시절, 밤마다 울고 싶을 때 바느질을 했어요. 바늘땀을 하나씩 놓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 왔고 울음은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어요. 저도 시집살이를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밥 짜다고 상을 엎은 적도 있었고 며느리 주제에 뭘 아냐며 뺨을 맞은 적도 있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그때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나중에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 이러지 말아야지. 며느리한테 함부로 하지 말아야지. 그 다짐이 이상하게 변한 거예요. 며느리한테 함부로 안 하려다 보니 뭘 해도 참게 되더라고요.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라가 아니라 내가 당했으니까 나는 참을 줄 안다로 바뀐 거예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들 민수가 결혼한 건 5년 전이에요. 며느리 지혜는 첫인상이 좋았어요. 똑 부러지게 말하고 살림도 잘했거든요. 무엇보다 민수를 좋아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저는 안심했어요. 이제 내 역할은 끝났구나. 아들이 제 짝을 찾았으니 나는 조용히 물러나 살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손녀 서연이가 태어난 뒤로 저는 아들네 집에 들어가 살게 됐어요. 지혜가 먼저 제안했거든요. 육아도 도와주시고 어머니도 외로우실 테니 같이 살자고요. 저는 고마웠어요. 서연이를 안아보니 내 새끼 같았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처음 인연은 좋았어요. 진짜로요. 지혜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제가 저녁을 차려놨어요. 지혜는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 회사 못 다녔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진심으로 하는 말 같았어요. 명절에 지혜가 제 손을 잡고 어머니가 우리 엄마 같아요. 친정엄마는 저한테 이렇게 안 해줬거든요 라고 했을 때는 저도 울컥했어요. 한 번은 제가 서연이한테 만들어준 토끼 인형을 보고 지혜가 말했어요. 어머니, 솜씨 진짜 대단하세요. 이거 파시면 되겠다. 서연이 복 받았네요. 그 말이 그렇게 기뻤어요. 며느리한테 인정받은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저는 서연이 이불보도 만들어줘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가족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문제는 서연이가 유치원에 들어가면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지혜네 형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민수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돌았거든요. 민수가 직접 말한 건 아니고 지혜가 전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여보, 진짜야? 그럼 우리 어떡해? 지혜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지혜는 확 변했어요. 장볼 때도 가격표를 한참 보고 서연이 학원비 얘기만 나오면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날이 서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제 서연이 유치원 가니까
낮에 시간 있으시잖아요. 그 인형 만드는 거 좀 정리하시면 안 돼요? 지혜가 어느 날 저녁 밥상에서 말했어요. 저는 젓가락을 멈췄어요. 정리? 네. 거실에 실이며 천 조각이며 널려 있으니까 좀 그래요. 손님 오면 창피하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제 작업 공간은 제 방 한쪽 구석이었거든요. 거실까지 뭔가 널린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따지고 싶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힘든 것도 알고 있었고 작은 일로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알았다. 신경 쓸게. 그날 밤 저는 방에서 작업 도구들을 정리했어요. 천 조각을 봉투에 넣고 실패를 서랍에 밀어 넣었어요. 바늘꽂이를 침대 밑에 숨기듯 넣으면서 왜 이래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달랬어요. 젊어서 시어머니한테 당하던 게 떠올랐거든요. 그때도 참았는데 지금이라고 못 참겠나? 그런데 한번 시작되니 끝이 없었어요. 어머니, 이 인형 치워주세요. 먼지 쌓여요. 어머니, 택배 뭐 시키셨어요? 현관에 박스가 쌓여 있던데. 어머니, 서연이한테 그런 거 만들어주지 마세요. 유치원에서 창피하대요. 매번 지혜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예전에 어머니 솜씨 대단하세요라고 하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저는 점점 말이 줄었어요. 제 방에서 조용히 작업하고 완성된 건 베란다 구석에 놓인 박스에 담았어요. 한 달에 한 번 장터 공방에 납품하러 갈 때만 박스를 꺼냈어요. 지혜가 이렇게 변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결혼 전에 들은 얘긴데 지혜는 친정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았대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엄마 밑에서 컸는데 그 엄마가 지혜한테 많이 엄격했나 봐요. 공부 못하면 혼나고 청소 안 하면 맞고 지혜가 대학 가서 독립하고 나서는 연락도 거의 안 한다고 했어요. 민수가 한번 조심스럽게 말해줬어요. 엄마, 지혜가 어머니라는 존재 자체에 거부감이 좀 있어. 이해해줘.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지혜한테 상처가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 상처를 왜 저한테 푸는 건지. 저는 지혜 친정엄마가 아닌데. 저는 지혜한테 잘해주려고 했는데. 그래도 참았어요.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회사에서 치이고 육아에 지치고 거기다 친정에서 받은 상처까지 있으니까요. 그 모든 게 뒤엉켜서 저한테 쏟아지는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서연이는 달랐어요. 그 애는 제 작업을 좋아했거든요. 할머니, 이거 뭐야? 서연이가 처음 제 방에 들어온 건 4살 때였어요. 바닥에 앉아 천 조각을 만지작거리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저는 서연이에게 토끼 인형을 만들어줬어요. 분홍색 천에 전통 문양을 수놓은 손바닥만 한 인형이었어요. 서연이는 그걸 보물 1호라고 불렀어요. 학교에도 가져갔고요. 잘 때도 품에 안고 잤어요. 할머니가 만든 거야. 서연이가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있어서 다행이다.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있다. 지혜와 서연이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있었어요. 지혜는 서연이에게 엄격했거든요. 공부, 태도, 정리정돈. 뭐든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그쳤어요. 서연이는 엄마 앞에서 주눅이 들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 방에 오면 풀어졌어요. 인형 구경하고 바느질하는 거 보고 옛날 이야기 듣고요.
그 시간이 서연이에게도 저에게도 숨통이었어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혜가 서연이한테 하는 게 지혜가 친정 엄마한테 받은 거랑 닮았다고요. 자기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을 텐데 어느새 닮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참 그렇더라고요. 상처받은 방식대로 남한테도 상처를 주게 되는 거. 저도 그랬으니까요. 시어머니한테 당하면서 나는 절대 이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참는 것만 배운 거였어요. 제대로 말하는 법, 거절하는 법, 그런 건 못 배웠어요. 민수는 늘 끼어 있었어요. 말 그대로 끼어 있었어요. 엄마, 지혜가 요즘 회사에서 힘들어. 좀 이해해줘. 어머니 말씀도 맞는데 지혜 입장도 있으니까. 아들은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았어요. 아니, 들 수 없었어요. 민수도 회사에서 치이고 있었거든요. 과장이 되고 나서 더 바빠졌고 얼굴이 자주 어두웠어요. 집에 오면 소파에 쓰러져서 폰만 보다가 잠들었어요.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보다 화면 보는 시간이 길었어요. 저는 아들이 불쌍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서운했어요. 이 아이를 제가 어떻게 키웠는데요? 남편 죽고 혼자서 바느질로 등록금 대고 밥 굶어가면서 키웠는데요. 그 아들이 제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먹먹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지혜가 거실에서 정리를 하다가 제 방을 힐끗 봤어요. 어머니, 서연이 방 좀 넓혀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초등학생인데 책상도 놓아야 하고요. 어머니 방에 있는 그 짐들 좀 정리하시면 안 될까요? 짐? 지혜는 제 작업 도구들을 짐이라고 불렀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근데 그건 엄마 작업하는 거잖아. 좀 천천히. 지혜가 민수를 쏘아봤어요. 당신이 뭘 알아요? 내가 이 집 살림 다 하잖아. 회사에서 죽어라 일하고 와서 집에서도 다 내가 하는데. 어머니는 계속 그런 거 만들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민수는 말끝을 흐렸어요. 고개를 숙이고 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아들의 등이 작아 보였어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언제부터 저렇게 쪼그라들었을까요? 알았다. 정리할게. 제가 말했어요. 지혜는 감사해요라고 했지만 목소리에 감사는 없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였어요. 서연이가 학교에서 울면서 들어왔어요. 손에 뭔가를 꼭 쥐고 있었는데 보니까 토끼 인형이었어요. 제가 만들어준 분홍색 토끼. 근데 귀가 찢어져 있었고 실밥이 뜯겨 있었어요. 이게 왜 이래? 학교에서 애들이 뺏어서 던졌어. 할머니가 만든 건데. 서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얼른 인형을 받아들었어요. 꿰매면 되지. 할머니가 고쳐줄게. 라고 말하려는데 지혜가 거실에서 나왔어요. 뭐야, 왜 울어? 서연이가 인형을 보여줬어요. 지혜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학교에 왜 가져가? 이제 버려. 그냥. 서연이 얼굴이 굳었어요. 버리기 싫어. 할머니가 만든 건데. 학교에서 놀림받으면서까지 들고 다닐 거야? 엄마가 새 인형 사줄게. 예쁜 거. 싫어. 이게 좋아. 서연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지혜 눈이 커졌어요. 평소에 엄마한테 절대 대들지 않던 아이였거든요. 지혜가 서연이 손에서 인형을 잡아당겼어요. 이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 문제 생기는 거야.
어머니도 좀 생각해 주세요. 이런 거 만들어주면 애가 집착하잖아요. 지혜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서연이가 할머니라고 부르며 저를 봤어요. 도와달라는 눈이었어요. 근데 저는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 앞에서 또 아무것도 못하는 자신이 한심했어요. 민수가 방에서 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지혜가 서연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말했어요. 당신 엄마한테 물어봐요. 민수는 저를 봤어요. 저도 민수를 봤어요.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소파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베란다로 나가 한참 서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멀리 보였어요. 저 많은 집에 사는 사람들도 다 이런 걸까요? 누군가에게 짐이 된 기분으로 사는 걸까요? 서연이가 살금살금 베란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할머니, 앉아? 너야말로 왜 안 자니? 내일 학교잖아. 잠이 안 와서.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다른 손에는 찢어진 토끼 인형이 들려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고쳐줄 수 있어? 저는 인형을 받았어요. 귀가 찢어지고 실밥이 나간 토끼. 그래도 서연이는 이걸 버리지 않았어요. 고쳐줄게. 더 예쁘게 만들어줄게. 할머니, 나 토끼 인형 또 만들어줘. 다른 거, 노란색으로. 학교에 안 가져갈게. 집에서만 볼게. 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 아이가 있어서 저는 아직 여기 있어요. 이 아이만 아니었으면 진작 나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서연이를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이 집을 나가면 이 아이를 언제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래, 만들어줄게. 노란 토끼. 서연이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베란다 창문 너머로 불 꺼진 거실이 보였어요. 저 안에서 민수와 지혜가 무슨 대화를 하고 있을지, 아니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등 돌리고 자고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느꼈어요. 이 집에 금이 가고 있다는 걸요. 작은 금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금이 얼마 안 가서 완전히 벌어질 거라는 걸요. 그 일이 터진 건 토요일 오후였어요. 민수는 회사에 나갔어요. 주말인데도 긴급 회의가 있다고 했어요. 요즘 그런 날이 많았어요. 구조조정 얘기가 나온 뒤로 민수는 눈에 띄게 지쳐 있었어요. 아침에 나가면서 저한테 엄마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라고만 했어요. 눈도 제대로 안 마주치더라고요. 서연이는 친구 생일 파티에 갔어요. 지혜가 데려다 줬어요. 집에 저 혼자 남았어요. 저는 방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2달 전부터 준비하던 게 있었거든요. 장터 공방 사장님이 특별 주문을 받아온 거예요. 전통 문양 인형 세트, 12띠 동물을 한 세트로 만드는 건데 각각 전통 문양을 수놓아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밤마다 조금씩 작업해서 이제 11개를 완성했어요. 마지막 돼지 인형만 남았어요. 이번 주문은 좀 특별했어요. 주문한 분이 지역 박물관 관계자래요. 전시 기념품으로 쓰고 싶다고 했대요. 공방 사장님이 순자 씨 솜씨면 충분해요. 이거 잘 되면 전기 납품도 가능할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저는 설렜어요. 65년 살면서 이런 기회는 처음이었거든요.
인형들은 제 옷장 안박스에 넣어뒀어요. 지혜 눈에 안 띄게요. 완성되면 바로 공방에 가져다 줄 생각이었어요. 그날 오후 지혜가 서연이를 데려다 주고 혼자 먼저 들어왔어요. 서연이는 생일 파티 끝나고 친구네서 더 놀다 온다고 했대요. 저는 방에서 마지막 돼지 인형 눈을 달고 있었어요. 거의 다 됐어요. 오늘 밤이면 완성이었어요. 지혜가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한동안 조용했어요. 저는 신경 안 쓰고 작업을 계속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제 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지혜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손에 뭔가 들려 있었는데 보니까 검은 쓰레기 봉투였어요. 큰 거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저는 바늘을 멈췄어요. 뭐가? 옷장에 박스가 있던데요. 또 인형이잖아요. 정리하신다고 해놓고 계속 만드신 거예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혜가 제 옷장을 열어본 거예요. 왜요? 왜 남의 옷장을 마음대로 열어봐요? 그건 주문받은 거야. 손님이 기다리는 거라. 또 그 얘기예요? 어머니, 그런 거 누가 사요? 그냥 취미인 거잖아요. 취미 때문에 집이 이렇게 지저분한 건데. 지혜가 쓰레기 봉투를 들어 보였어요. 봉투 안에 뭔가 들어 있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11개의 인형이 봉투 안에 있었어요. 제가 2달 동안 밤잠 줄여가며 만든 것들이요. 쥐, 소, 호랑이, 토끼, 전부요. 이거 왜 여기 있어? 버리려고요. 어머니가 안 치우시니까 제가 치우는 거예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안 돼. 그건 버리면 안 돼. 손님 부탁으로 만든 거야. 며칠 밤새 만든 건데. 손님이요?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이런 거 누가 돈 주고 사요? 요즘 세상에. 지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어요. 진짜 주문이야. 박물관에서 쓴대. 사장님이 기다리고 있다고. 박물관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회사에서 죽어라 일하고 와서 집에 오면 이렇게 어수선하고. 민수는 맨날 야근이지, 서연이는 말 안 듣지. 그런데 어머니는 매일 이런 거나 만들고 계시잖아요. 이 집에서 저만 힘든 것 같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지혜 말도 틀린 건 아니었어요. 지혜가 힘든 건 저도 알아요. 근데 그렇다고 제 작업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건 내 거야. 내가 만든 거야. 허락도 안 받고 왜 남의 물건을. 남의 물건이요? 지혜가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어머니, 여기가 누구 집인데요? 이 집 월세 누가 내는데요? 어머니 방은 원래 서연이 방이 될 뻔한 데예요. 그걸 어머니 드린 건데 그 방에서 이런 거나 쌓아놓고 계시면 저는 어떡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남의 집. 맞아요. 여기는 제 집이 아니에요. 얹혀 사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직접 들으니까 숨이 막혔어요. 나도 도움이 되려고 했어. 서연이 봐주고 밥하고 빨래하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같이 사니까요. 근데 어머니, 솔직히 서연이도 이제 저 혼자 볼 수 있어요. 학교 다니잖아요. 어머니가 계속 여기 계셔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혜가 계속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 어릴 때요. 우리 엄마가 저한테 맨날 그랬어요. 내가 뭘 알아. 내가 뭘 했다고.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해. 저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시어머니한테 절대 안 그러려고 했어요. 근데요, 어머니 보면 자꾸 우리 엄마가 떠올라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답답해요. 숨이 막혀요. 지혜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지혜가 우는 거요. 근데 이상했어요. 지혜가 힘들다는 건 알겠는데 왜 그게 저한테 오는 거죠? 저는 지혜 친정 엄마가 아닌데. 저는 지혜한테 닥치라고 한 적 없는데. 나는 내 엄마 아니야. 제가 겨우 말했어요. 지혜가 저를 봤어요. 잠깐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내 얼굴이 다시 굳었어요. 알아요. 아는데 그냥 안 되겠어요. 저 이러다 미칠 것 같아요. 지혜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방을 나갔어요. 저는 따라갔어요. 잠깐 그거 줘. 제발 버리지만 마. 지혜가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장 옆에 쓰레기 봉투를 내려놨어요. 월요일에 버릴 거예요. 대형 폐기물로요. 지혜야.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 이름을 불렀어요. 지혜가 멈췄어요.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제발, 그것만은 안 돼. 2달 동안 만든 거야. 밤마다 너희 다 자고 나서 만든 거야. 힘들게 만든 거야. 제발,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났어요. 65년 살면서 며느리한테 비는 건 처음이었어요. 지혜가 돌아봤어요.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잠깐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민수가 들어왔어요. 긴급 회의가 일찍 끝났나 봐요. 민수가 우리를 번갈아 봤어요. 저는 울고 있었고 지혜는 쓰레기 봉투 옆에 서 있었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지혜가 민수를 봤어요. 어머니 짐 정리하는 중이에요. 민수가 쓰레기 봉투를 봤어요. 봉투 사이로 인형 귀가 삐져나와 있었어요. 이거 엄마 작업하던 거 아니야? 버리려고요. 어머니가 안 치우시니까. 민수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민수를 봤어요. 제발 이번에는 말해줘. 엄마 편 들어줘. 지혜야, 그래도 이건 좀. 민수가 말하려는데 지혜가 끊었어요. 당신은 빠져요. 당신이 뭘 알아요? 회사에서 맨날 늦게 오면서 집안일 하나도 안 하면서 내가 어머니랑 매일 부대끼는 거 알기나 해요? 그래도 엄마가 그래도 뭐요? 당신은 맨날 그래도야. 그래도 어머니니까.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럼 당신이 해요. 당신이 어머니 모시고 살아요. 지혜 목소리가 찢어졌어요. 민수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아들을 봤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또요. 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민수야. 제가 불렀어요. 민수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민수야, 엄마 좀 봐. 민수가 겨우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이 아이도 힘든 거구나. 회사에서 치이고 집에서도 눈치 보고 저 때문에 더 힘든 거구나. 근데 그게 너무 서러웠어요. 알았다. 제가 말했어요. 민수랑 지혜가 동시에 저를 봤어요. 알았어. 내가 나갈게. 지혜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여기는 내 집이야. 내가 얹혀 사는 거지. 내가 나가면 되는 거야. 저는 방으로 돌아갔어요. 옷장을 열고 작은 가방을 꺼냈어요. 속옷 몇 개, 양말, 세면도구, 그리고 바늘꽂이. 그것만 챙겼어요. 민수가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엄마, 잠깐. 진정해. 어디 가려고? 선영이네 갈 거야. 공방 친구. 거기서 며칠 있을게. 엄마. 민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아들을 봤어요. 민수야. 엄마가 여기 있으면 너희가 힘들잖아. 그건 엄마도 알아. 근데 엄마도 더는 못 참겠어. 며느리 눈치 보면서 숨어서 바느질하는 거 더는 못하겠어.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지혜한테 말할게. 다시는 이런 일 없게. 그 말 벌써 몇 번째야? 민수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방을 나왔어요. 현관에 지혜가 서 있었어요. 쓰레기 봉투 옆에. 지혜 얼굴이 복잡했어요.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안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쓰레기 봉투를 봤어요. 2달치 작업이 저 안에 들어 있어요. 11개의 인형이요. 밤마다 허리 아프게 앉아서 눈 침침한 거 참으면서 만든 것들이요. 손이 갔어요. 봉투를 들어 올렸어요. 이건 가져갈게. 지혜가 뭔가 말하려다 멈췄어요. 저는 쓰레기 봉투랑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서연이한테 할머니 며칠 친구 집에 간다고 해줘. 민수가 따라왔어요. 엄마 제발 이러지 마. 서연이가 뭐라고 하겠어. 저는 멈췄어요. 서연이. 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젯밤에 찢어진 토끼 인형 들고 와서 할머니 고쳐줘 하던 얼굴이요. 노란 토끼 만들어 달라던 목소리요. 심장이 쪼개지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를 두고 가는 게 이 집을 나가는 것보다 더 무거웠어요. 근데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서연이는 니들이 잘 키워. 나보다 엄마 아빠가 더 필요한 나이야. 나는 그냥 가끔 보면 되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저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뒤에서 민수가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다시 들어갈 것 같았어요. 또 참을 것 같았어요. 또 65년 동안 해온 것처럼 입 다물고 눈치 보면서 살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혔어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쓰레기 봉투를 열어봤어요. 인형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쥐 인형 귀가 찢어져 있었어요. 소 인형 뿔이 떨어져 있었어요. 호랑이 수염이 뜯겨 있었어요. 2달이요. 2달 동안 밤마다 만든 거예요. 60개 넘는 밤을요. 저는 엘리베이터 바닥에 앉아서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어요. 65년 살면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어요. 전화기를 꺼냈어요. 선영이한테 전화했어요. 선영아. 나야 순자. 순자야. 웬일이야? 나 지금 갈 데가 없어. 너네 집 가도 돼?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어? 그냥 가도 돼? 당연하지. 당장 와. 어디야? 지금 나가는 중이야. 30분 후에 갈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다시 울었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어요.
저는 일어나서 얼굴을 닦았어요. 쓰레기 봉투랑 가방을 들었어요. 아파트를 나왔어요.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65년 동안 뭘 한 걸까요? 시집와서 시어머니한테 당하고 남편 일찍 보내고 아들 키우느라 죽어라 일하고 이제 며느리한테까지 이러는 거예요.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어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참고 참다가 결국 이렇게 쫓겨나는 거예요. 쓰레기 봉투 들고요. 버스 정류장에 앉았어요. 버스를 기다렸어요. 손에 들린 쓰레기 봉투를 봤어요. 안에 있는 인형들을 생각했어요. 찢어지고 뜯긴 것들. 저처럼요. 저도 저렇게 찢어지고 뜯긴 기분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눈물이 그치고 나니까 다른 감정이 올라왔어요. 11개의 인형. 이거 꿰매면 다시 살릴 수 있어요. 찢어진 귀 다시 달고 떨어진 뿔 다시 붙이고 뜯긴 수염 다시 꿰매면 돼요. 바늘과 실만 있으면 돼요.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저도 다시 꿰맬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알겠더라고요. 더 이상 참기만 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요. 버스가 왔어요. 저는 일어나서 버스에 올랐어요. 선영이네로 가는 길이었어요. 선영이네 집은 작은 빌라 2층이었어요. 공방이랑 붙어 있어서 집이라기보다는 작업실에 방 하나 딸린 느낌이었어요. 선영이가 문을 열어줬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저는 쓰레기 봉투랑 가방을 들고 들어갔어요. 일단 앉아. 밥 먹었어? 아니. 라면 끓여줄게. 아니다. 그냥 국수 해줄게. 라면은 너무 슬플 때 먹는 거야. 선영이가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제야 실감이 났어요. 집을 나온 거구나. 진짜로 나온 거구나. 선영이가 멸치국수를 끓여줬어요. 김치도 꺼내주고요. 저는 젓가락을 들었는데 손이 떨려서 국수를 집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또 울었어요. 국수 앞에 앉아서 훌쩍훌쩍 울었어요. 선영이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등을 쓸어주지도 않고 괜찮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었어요. 그게 고마웠어요. 위로의 말보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게 더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한참 울고 나서야 국수를 먹었어요. 다 불었는데도 맛있었어요. 이제 얘기해. 무슨 일이야? 선영이가 물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했어요. 인형 작업한 것, 며느리가 쓰레기 봉투에 담은 것, 아들이 아무 말도 못한 것, 제가 집을 나온 것. 다요. 선영이는 듣고만 있었어요. 다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어요. 그 며느리 참 독하네. 그래도 지혜도 힘든 거야. 회사에서 치이고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친정 엄마한테 상처도 있고. 순자야. 선영이가 제 말을 끊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집에서 쫓겨났는데 며느리 편 들고 있어?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선영이가 말했어요. 나는 내가 이해 안 돼. 왜 그렇게 참고 살아? 젊어서 시어머니한테 당할 때도 참았지. 남편 죽고 혼자 애 키울 때도 참았지. 이제 며느리한테까지 참아? 언제까지 참을 거야? 그게 가족이니까. 가족이면 다야? 가족이면 맞아도 돼?
쫓겨나도 돼? 선영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선영이는 저보다 5살 위에요. 올해 70이에요. 평생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았어요. 젊어서 약혼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여자랑 도망갔대요. 그 뒤로 선영이는 결혼을 안 했어요. 처음에는 외로웠대요. 명절에 혼자 집에 있으면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대요. 동네 사람들이 저 여자는 왜 시집을 안 갔을까 수군거리는 것도 들었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자유가 됐대요. 순자야, 나는 가족 없이도 잘 살았어. 외롭지 않냐고? 가끔 외롭지. 근데 내 얘기 들으면 가족 있는 게 더 외로운 것 같아. 같이 사는데 편이 없고 매일 보는데 마음 둘 데가 없고 그게 더 외로운 거 아니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선영이가 말을 이었어요.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살았어. 뭘 할지, 어디 갈지, 뭘 먹을지 다 내가 정했어. 힘들 때도 있었지. 근데 적어도 눈치는 안 봤어. 너는 어때? 65년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산 적 있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65년이요.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원하는 대로 산 적이 있었을까요? 시집가기 전에는 부모님 눈치 봤어요. 시집가서는 시어머니 눈치 봤어요. 남편 죽고 나서는 아들 눈치 봤어요. 이제는 며느리 눈치까지 봐요. 한 번도요. 한 번도 저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어요. 바느질도 그랬어요. 좋아서 한 거지만 결국은 돈 벌려고 한 거였어요. 아들 등록금 대려고, 생활비 보태려고, 순수하게 나는 이게 좋아서 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선영아. 응. 나는 내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눈물이 또 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슬퍼서 나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깨달아서 나는 눈물이었어요. 선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라도 살아봐. 늦지 않았어. 65살인데? 65살이 어때서? 나는 70인데도 잘 살아. 우리 엄마는 80에 탱고 배우셨어. 인생은 끝날 때까지 안 끝난 거야. 저는 웃었어요. 울면서 웃었어요. 그날 밤 선영이네 작은 방에서 잤어요. 선영이가 이불 깔아주고 베개도 새겨줬어요. 저는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핸드폰을 봤어요. 민수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일 전화할게. 읽고 답장은 안 했어요. 서연이 생각이 났어요. 그 애가 생일 파티에서 돌아왔을 때 저를 찾았을 거예요. 할머니 어디 갔어? 하고 물었을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며느리가요. 아들이요. 마음이 아팠어요. 서연이한테 미안했어요. 근데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쓰레기 봉투를 열어봤어요. 인형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방바닥에 11개를 늘어놓았어요.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만 없었어요. 돼지는 아직 못 만들었으니까요. 인형들 상태를 살폈어요.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어요. 쥐귀는 찢어졌지만 꿰매면 됐어요. 소뿔은 떨어졌지만 다시 붙이면 됐어요. 호랑이 수염은 뜯겼지만 새로 달면 됐어요. 살릴 수 있어요. 이것들 다 살릴 수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바늘꽂이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수선을 시작했어요.
새벽 3시까지 작업했어요. 쥐기를 꿰매고 솥불을 붙이고 호랑이 수염을 새로 달았어요. 허리가 아팠어요. 눈이 침침했어요.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바늘이 천을 통과할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젊어서 그랬던 것처럼요. 남편 없이 밤새 울다가 바느질로 마음을 달랬던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이가 제 방에 왔어요. 그리고 바닥에 늘어놓은 인형들을 봤어요. 이게 그 인형들이야? 응. 밤새 수선했어. 야,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걸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고? 선영이가 호랑이 인형을 들어 올렸어요. 전통 문양 수놓은 거요. 선영이 눈이 커졌어요. 순자야, 너 솜씨 진짜 좋아. 이 정도면 어디 내놔도 되겠다. 그냥 장터 공방에 납품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인터넷에 이런 거 올리면 반응 좋아. 전통 공예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거든. 인터넷? 나는 그런 거 몰라. 내가 도와줄게. 계정 만들고 사진 찍는 거 어렵지 않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됐어. 나는 그냥 공방에 납품하면 돼. 인터넷 같은 건 왜 안 돼? 선영이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두려웠어요.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요. 65년 동안 해오던 방식대로 사는 게 편했어요. 장터 공방에 납품하고 월세 보태는 정도로 사는 거요. 그게 익숙했어요. 선영이가 말했어요. 순자야,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내 삶을 살아본 적이 없다고 했잖아. 그럼 이제 살아봐. 새로 시작해봐. 뭐가 무서워? 그래도 내 나이에. 또 나이 타령이야? 나이가 뭐 어때서? 70 먹은 나도 작년에 유튜브 보는 법 배웠어. 손녀뻘 되는 애한테 배웠어. 창피하냐고? 안 창피해. 배우면 되는 거야. 선영이는 참 당당했어요. 혼자 살면서도 당당하고, 나이 먹어서도 당당하고, 저는 왜 이렇게 못할까요? 아니,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예요. 선영아. 응,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선영이가 웃었어요. 그날부터 선영이한테 인터넷을 배웠어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 SNS 계정 만드는 법, 글 올리는 법.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글자가 너무 작고, 버튼이 너무 많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몇 번이나 안 되겠다. 그만둘래라고 했어요. 선영이가 그때마다 말했어요. 바느질도 처음엔 어려웠잖아. 이것도 똑같아. 하다 보면 늘어. 일주일이 지났어요. 인형 수선을 다 끝냈어요. 11개 전부요. 그리고 마지막 돼지 인형도 완성했어요. 선영이네 작업실에서 만든 거예요. 12띠 동물 세트가 완성됐어요. 공방 사장님한테 연락했어요. 인형 완성됐다고요. 사장님이 좋아하셨어요. 박물관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가져다 주세요. 저는 인형을 포장해서 공방에 가져다 줬어요. 납품비로 50만 원을 받았어요. 2달 작업치고는 적었어요. 근데 상관없었어요. 끝까지 해낸 게 중요했어요. 공방 사장님이 말했어요. 순자 씨, 박물관에서 반응 좋으면 추가 주문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때 또 부탁해도 될까요? 그럼요. 언제든지요. 공방에서 나오는데 선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순자야, 어디야? 빨리 와봐. 왜?
무슨 일이야? 그냥 빨리 와. 선영이네로 갔어요. 선영이가 스마트폰을 들고 서 있었어요.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거 봐. 선영이가 며칠 전에 제 인형 사진을 SNS에 올렸었어요. 저도 모르게요. 친구가 만든 전통 인형이에요. 어떤가요? 라는 글과 함께요. 그 게시물에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와, 이거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수공예 맞아요? 너무 예뻐요. 가격 얼마예요? 구매하고 싶어요. 댓글이 30개가 넘었어요. 공유도 20번 넘게 됐고요. 저는 멍하니 화면을 봤어요. 이게 진짜야? 진짜지. 내가 왜 거짓말을 해? 선영이가 웃었어요. 순자야, 이제 계정 제대로 만들자. 내 이름으로. 너 혼자서 운영할 수 있게.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이런 거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65살 먹은 할머니가 SNS를 해요? 근데 화면 속 댓글들을 보니까 가슴이 뛰었어요. 누군가가 제 작품을 예쁘다고 했어요. 사고 싶다고 했어요. 장터 공방 사장님 말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요. 모르는 사람들이요. 선영아. 응, 고마워. 눈물이 또 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기뻐서 나는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선영이 도움으로 제 계정을 만들었어요. 이름은 순자의 바늘땀으로 했어요. 프로필 사진은 제가 만든 호랑이 인형으로요. 첫 번째 게시물을 올렸어요. 12띠 인형 사진이랑 함께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 평생 바느질로 살아온 정순자입니다. 전통 문양 인형을 만들고 있어요. 앞으로 작업 과정도 올릴게요.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게시 버튼을 눌렀어요. 선영이가 말했어요. 순자야, 오늘 좋은 날이다. 새 인생의 첫날이야. 저는 웃었어요. 새 인생이라니. 65살의 새 인생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말이 싫지 않았어요. 그 무렵 민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나야. 통화 가능해?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근데 받았어요. 그래, 말해. 엄마,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지혜한테 말했어.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그래서 지혜가 아직 정리가 안 됐대. 근데 미안하다고는 했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수야. 응, 나는 아직 안 돌아갈 거야. 엄마, 너희가 미안하다고 하면 내가 돌아가야 하는 거야? 그게 당연한 거야? 민수가 말을 못했어요.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이 나이에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뭔가 해보려고 하거든. 그게 어떤 건지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해볼 거야. 엄마, 서연이가 보고 싶다고 해. 할머니 언제 와? 맨날 물어. 가슴이 아팠어요. 서연이요. 그애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요. 서연이는 주말에 잠깐 볼 수 있을까? 당연하지. 내가 데려갈게. 그래. 주말에 보자. 전화를 끊었어요. 서연이를 만나는 게 무서웠어요. 그 애가 뭐라고 할까요? 할머니 왜 나갔어? 나 싫어? 그런 말 들으면 저는 버틸 수 있을까요? 근데 피할 수는 없었어요. 서연이는 제 손녀니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애만은 버릴 수 없었어요. 주말이 됐어요. 민수가 서연이를 데리고 선영이네 공방 앞에 왔어요.
서연이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뛰어왔어요. 할머니, 서연이가 저한테 안겼어요. 저도 서연이를 안았어요.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왜 나갔어? 나 보고 싶었어.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할머니, 다시 집에 가. 응, 나랑 같이 있어. 목이 막혔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수가 멀찍이 서 있었어요. 선영이가 민수를 데리고 근처 카페로 갔어요. 저랑 서연이만 남겨두려고요. 저는 서연이 손을 잡고 공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연이에게 작업실을 보여줬어요. 할머니, 여기서 지내? 응, 할머니 친구 집이야. 집보다 좁은데. 그래도 괜찮아. 여기서 인형 만들어. 서연이가 작업대 위에 놓인 인형들을 봤어요. 와, 이것도 할머니가 만든 거야? 응, 예쁘다. 호랑이다. 토끼도 있어. 서연이가 토끼 인형을 들었어요. 분홍색 토끼. 서연이 보물 1호랑 같은 모양이었어요. 할머니, 이거 놔줘. 이건 안 돼. 손님 거야. 에이. 서연이가 입을 삐죽거렸어요. 저는 웃었어요. 대신 다른 거 만들어줄게. 뭐 좋아? 진짜? 나 강아지. 그래, 강아지 만들어줄게. 서연이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어요. 그때 서연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왜 집에서 나온 거야? 엄마 때문이야? 저는 대답을 망설였어요. 그건 어른들 일이야. 서연이는 몰라도 돼. 나 다 알아. 엄마가 할머니한테 소리 지르는 거, 아빠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다 알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랬구나. 할머니, 나는 엄마가 무서워. 맨날 화내잖아. 근데 할머니 있으면 괜찮았어. 할머니가 나 지켜주잖아. 서연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이 애가 이렇게 무거운 걸 안고 있었구나. 10살밖에 안 된 애가. 서연아. 응. 할머니가 집을 나온 건 너 때문이 아니야. 알지? 알아. 할머니는 서연이 너무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아. 나도 할머니 사랑해. 서연이가 저한테 다시 안겼어요.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가 강아지 인형 만들어줄게. 세상에서 제일 예쁜 강아지. 그거 가지고 있으면 할머니가 옆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 응. 그리고 할머니, 주말마다 보러 올게. 약속해. 진짜? 응. 진짜야. 서연이가 웃었어요. 눈물이 맺힌 채로 웃었어요. 민수가 서연이를 데리러 왔어요. 서연이가 차에 타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차가 사라질 때까지 흔들었어요. 선영이가 옆에 왔어요.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어요. 서연이를 보내는 게 너무 아팠어요. 근데 동시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서연이가 이해해줬으니까요. 아직 어린데도 그 애가 저를 이해해줬으니까요. 저는 작업대로 돌아갔어요. 강아지 인형 만들 천을 골랐어요. 하얀색으로 하자. 서연이가 좋아하는 색으로. 바늘을 들었어요. 실을 끼웠어요. 천 위에 첫 번째 바늘땀을 놓았어요. 새 인생의 첫 작품이었어요. 선영인에서 지낸 지 한 달이 지났어요. SNS 계정 순자의 바늘땀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팔로워가 10명이었어요. 한 달 뒤에는 500명이 됐어요. 숫자로 보면 적은 거겠지만 저한테는 큰 변화였어요. 500명이요. 모르는 사람 500명이 제 작품을 보겠다고 따라온 거예요. 댓글도 꾸준히 달렸어요. 할머니 인형 너무 예뻐요. 전통 문양이 이렇게 현대적으로 느껴질 수 있구나. 구매하고 싶은데 판매 안 하시나요? 저는 댓글 하나하나에 답을 달았어요. 선영이가 그렇게 일일이 답하면 힘들어라고 했지만 저는 그게 좋았어요. 누군가 제 작품을 봐주고 말을 걸어주는 거잖아요. 65년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주문도 조금씩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서너 개였어요. 전통 문양 토끼 인형이 제일 인기가 많았어요. 가격은 선영이랑 상의해서 정했어요. 작은 인형은 3만 원, 큰 인형은 5만 원. 장터 공방 납품가보다 높았어요. 너무 비싸게 받는 거 아니야? 제가 물었어요. 선영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순자야, 내 손으로 한 땀 한 땀 만든 건데 기계로 찍어낸 거랑 같아? 이건 내 시간이고 내 정성이야. 그 값을 받는 거야. 저는 아직도 제 작품에 가격을 붙이는 게 어색했어요. 평생 이 정도 받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내 것의 가치를 스스로 정해본 적이 없었어요.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제 이름으로 버는 돈이었어요. 아들내 눈치 안 보고 며느리한테 얹혀 살지 않고 오롯이 제 힘으로 버는 돈이요. 그 느낌이 이상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선영이가 말했어요. 순자야, 이거 좀만 더 커지면 진짜 될 것 같아. 작업실 따로 얻어도 되겠다. 에이, 무슨. 아직 멀었어. 아니야. 나 느낌 있어. 곧 뭔가 터질 거야. 저는 웃었어요. 선영이는 늘 저한테 과한 기대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SNS에 알림이 떴어요. 누가 제 게시물을 공유했다는 알림이었어요. 별일 아니겠거니 했어요. 근데 공유한 계정을 보니까 팔로워가 10만 명이었어요. 젊은 작가라고 프로필에 써 있었어요. 이름은 윤서진. 윤서진이라는 사람이 제 인형 사진을 올리면서 이렇게 썼어요. 우연히 발견한 계정인데 보자마자 반했어요. 65세 할머니가 만드신 전통 인형이래요. 기계로 만든 것 같은 정교함인데도 손맛이 느껴져요. 이게 진짜 장인의 손이 아닐까요? 꼭 한번 찾아뵙고 싶네요. 저는 화면을 보고 또 봤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뭔 일이지? 선영이한테 보여줬어요. 선영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야. 공예 작가인데 인스타에서 엄청 인기 많아. 진짜? 진짜? 이거 대박 나는 거야. 그날 밤부터 팔로워가 폭발했어요. 500명이던 게 하루 만에 2,000명이 됐어요. 이틀 뒤에는 5,000명이 됐어요. 댓글이 쏟아졌어요. 할머니, 인형 너무 예뻐요. 구매하고 싶어요. 전통 문양 배우고 싶어요. 강좌 안 여시나요? 대단하세요. 65세에 이런 걸 시작하시다니.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꿈인가? 진짜 일어나는 일인가? 선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순자야, 축하해. 내 솜씨가 드디어 빛을 보는 거야. 저는 울었어요. 기뻐서요. 근데 동시에 무서웠어요. 이렇게 갑자기 커지면 어떡하지?
감당할 수 있을까? 윤서진이라는 작가가 DM을 보내왔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윤서진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작품이 너무 좋아서 연락드렸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인터뷰도 하고 싶고 작업 과정도 보고 싶어요. 저는 답장을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선영이가 대신 답장해줬어요. 주말에 공방으로 오시라고요. 주말에 윤서진 작가가 왔어요. 3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어요. 밝게 웃으면서 선생님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에요라고 했어요. 선생님이요. 저를요. 65년 살면서 누가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던가요? 윤 작가가 제 작업실을 둘러봤어요. 인형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어요. 이게 다 손으로 만드신 거예요? 네. 바늘땀이 정말 고르네요. 몇 년이나 하신 거예요? 글쎄요. 거의 50년 됐을 거예요. 윤 작가가 눈을 크게 떴어요. 50년이요? 대단하세요. 이건 정말 장인의 경지예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장인이라니. 저는 그냥 바느질 좀 하는 할머니인데. 윤 작가가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바느질을 시작했는지, 왜 이 일을 좋아하는지,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저는 더듬더듬 대답했어요. 말주변이 없어서 잘 못했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윤 작가가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블로그에 인터뷰 올려도 될까요? 선생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될까요? 그럼요. 선생님 같은 분이 더 알려져야 해요. 윤 작가가 돌아간 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진짜 내 인생인가? 한 달 전까지 쓰레기 봉투에 담겨버려질 뻔한 인형들이 이제는 인터넷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니. 65년 먹은 할머니가 장인이라는 소리를 듣다니. 선영이가 차를 가져다 줬어요. 순자야, 기분이 어때? 모르겠어. 아직 실감이 안 나. 실감 나도록 해줄까? 선영이가 스마트폰을 보여줬어요. 제 계정이었어요. 팔로워 숫자가 떠 있었어요. 8,000명. 오늘 하루 동안 3,000명 늘었어. 저는 입을 벌렸어요. 말이 안 나왔어요. 그날 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야.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인터넷에서 엄마 본 것 같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뭐? 인스타그램에서 누가 엄마 인형 사진 올렸던데. 엄마 맞지? 저는 잠시 말을 못했어요. 그래, 맞아. 엄마 뭐야? 대박이잖아. 팔로워가 8,000명이야? 민수 목소리가 밝았어요.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대단하다, 엄마. 나도 몰랐어. 엄마 솜씨가 이렇게 인정받을 줄. 그냥 운이 좋았어. 운이 아니야. 엄마 실력이지. 민수가 한 번도 해준 적 없는 말이었어요. 엄마 실력이라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민수야. 응. 지혜는 뭐래?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지혜도 봤어. 근데 아무 말 안 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한 대로였어요. 알았어. 그냥 물어본 거야. 엄마, 지혜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잘 안 됐나 봐. 집에 오면 방에만 있어. 서연이하고도 잘 안 놀아주고. 그래, 나도 잘 모르겠어.
지혜가 말을 안 해서 민수 목소리가 어두워졌어요. 이 아이도 힘든 거구나.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민수야. 응. 너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거짓말인 게 느껴졌어요. 근데 더 묻지 않았어요. 그래. 서연이 잘 챙겨. 응. 엄마도 건강해. 전화를 끊었어요. 지혜가 아무 말 안 했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제 인형이 인터넷에서 인기 얻는 거 지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분 나쁠까요?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지혜 마음은 저도 모르겠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였어요. 윤서진 작가의 블로그 인터뷰가 올라갔어요. 제목은 65세에 시작한 새 인생, 바늘땀에 담긴 50년의 세월이었어요. 인터뷰 내용이 길게 실려 있었어요. 제가 한 말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작업 과정 사진도 여러 장 있었어요. 마지막에 윤 작가가 쓴 글이 있었어요. 정순자 선생님을 만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65세에 SNS를 시작하셨고 지금 새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선생님의 바늘땀에는 50년의 세월이 담겨 있지만 그 열정은 20대 못지않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나이 들고 싶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또 읽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제 인생을 이렇게 써줬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블로그가 퍼져나갔어요. SNS에서 공유되고 뉴스 사이트에도 실렸어요. 65세 할머니의 두 번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요. 팔로워가 더 늘었어요. 8,000명이던 게 일주일 만에 2만 명이 됐어요. 주문이 쏟아졌어요.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어요. 선영이가 말했어요. 순자야, 이제 진짜 작업실 따로 얻어야겠다. 여기서는 안 되겠어. 그래야 할까? 당연하지. 이 정도면 사업이야, 사업. 저는 웃었어요. 사업이라니. 65세의 사업을요. 근데 그때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정순자 씨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저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연락드렸어요. 인터넷에서 작품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혹시 저희 센터에서 전통 공예 강좌 열어주실 의향 있으세요? 강좌요. 제가요. 저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 괜찮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선생님 작품이 너무 좋아서 지역 주민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강좌요. 제가 누굴 가르쳐요. 저는 그냥 바느질 좀 하는 할머니인데. 근데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어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영이한테 말했어요. 선영이가 소리쳤어요. 당연히 해야지. 뭘 고민해. 근데 나는 가르쳐 본 적이 없잖아. 그게 뭐 어때서. 처음이 다 그렇지. 내가 50년 동안 해온 걸 나눠주면 되는 거야. 저는 생각했어요. 50년이요. 50년 동안 혼자 해온 바느질을요. 혼자 배웠어요. 혼자 연습했어요. 혼자 눈물 흘리면서 밤새 작업했어요. 그걸 누군가한테 알려줄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 아닐까요? 해볼게. 제가 말했어요. 선영이가 웃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서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직접 전화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할머니, 서연아,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할머니, 나 울면서 전화하는 거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엄마가 내 인형 버렸어. 뭐? 할머니가 만들어준 강아지 인형. 엄마가 버렸어. 청소한다고.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강아지 인형이요. 제가 선영인에서 처음 만든 작품이요. 서연이 주려고 밤새 만든 거요. 엄마한테 왜 버렸냐고 물었더니 그냥 치우다 버렸대. 미안하다고도 안 해. 할머니, 나 너무 슬퍼. 서연이가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서연아, 울지 마. 할머니가 또 만들어줄게. 진짜? 똑같은 거? 응, 똑같은 거. 아니, 더 예쁜 거. 할머니, 고마워. 서연이가 코를 훌쩍였어요. 근데 할머니, 엄마가 요즘 너무 무서워. 맨날 화내고, 나한테 소리 지르고, 아빠한테도 소리 질러.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저는 잠시 말을 못했어요. 서연아, 엄마가 요즘 힘든가 봐. 회사에서, 알아. 근데 왜 나한테 화내?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도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저한테 화내는 건지. 서연아, 할머니가 주말에 갈게. 그때 얘기하자. 응, 할머니 사랑해. 할머니도 사랑해.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지혜가 서연이 인형을 버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것도 제가 만들어준 인형을요. 일부러 그런 건지 정말 실수인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지혜가 아직 저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요. 아니,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지혜가 저한테 화내는 건 저 때문이 아니라 지혜 자신 때문인 거예요. 그래도 서연이가 불쌍했어요. 엄마한테 치이고 아빠는 바쁘고 할머니는 집에 없고 그 애가 얼마나 외로울까요? 저는 작업대로 갔어요. 새 천을 꺼냈어요. 하얀색 천이요. 강아지 인형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 서연이한테 줄 거요. 이번에는 더 크게, 더 예쁘게 만들 거예요. 아무도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바늘을 들었어요. 실을 끼웠어요. 밤새 작업했어요. 주말이 됐어요. 제가 아들네 집으로 갔어요. 선영이네가 아니라요. 민수가 현관에서 맞아줬어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어요. 엄마, 오랜만이야. 그래. 서연이 어디 있어? 방에 있어. 들어가. 저는 서연이 방으로 갔어요. 서연이가 침대에 앉아 있다가 저를 보고 뛰어왔어요. 할머니, 서연아, 이거. 저는 가방에서 인형을 꺼냈어요. 하얀 강아지 인형이었어요. 전에 만들어준 것보다 더 컸어요. 귀에 전통 문양도 수놓았어요. 서연이 눈이 커졌어요. 와, 예쁘다. 전에 거보다 더 예뻐. 마음에 들어? 응, 너무 좋아. 서연이가 인형을 안았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안겼어요. 할머니, 고마워. 이건 절대 버리면 안 돼. 알았지? 응, 절대 안 버릴 거야. 숨겨둘 거야. 숨겨둔다는 말이 마음 아팠어요. 10살짜리 애가 인형을 숨겨야 하다니. 서연이가 방에서 인형을 갖고 노는 동안
저는 거실로 나왔어요. 민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지혜는 방에 있어. 안 나온다고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한 대로였어요. 민수야. 응. 서연이 인형 버린 거 알아? 민수 얼굴이 굳었어요. 들었어. 지혜한테 말했어. 왜 그랬냐고. 뭐래? 실수였대. 청소하다가 모르고. 진짜 그렇게 생각해? 민수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혜가 실수로 그 인형을 버렸을 리가 없어요. 민수야, 나는 지혜한테 화내러 온 거 아니야. 그냥 서연이 보러 온 거야. 알아, 엄마. 근데 서연이가 힘들어하는 건 사실이야. 지혜가 요즘 예민한 건 알겠는데 서연이한테까지 그러면 안 돼.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알아. 근데 지혜한테 뭐라고 하면 더 싸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아들을 봤어요. 이 아이 얼마나 힘들까요? 회사에서 치이고 집에서도 눈치 보고 누구 편도 못 들고 끼어 있는 거예요. 민수야. 응. 엄마 말 들어.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가족이라고 다 참아야 하는 건 아니야. 엄마도 그거 뒤늦게 배웠어. 참기만 하면 결국 다 무너져. 지혜한테도, 너한테도, 서연이한테도 안 좋아. 민수 눈이 촉촉해졌어요. 엄마, 지혜랑 제대로 얘기해. 싸우더라도 얘기해. 안 그러면 이 집도 결국 엄마처럼 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방문이 열렸어요. 지혜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 지혜가 먼저 말했어요. 목소리가 딱딱했어요. 그래, 서연이 인형 버린 거 실수였어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지혜를 봤어요. 지혜 눈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거짓말인 게 보였어요. 그래, 알았어. 저는 그렇게만 말했어요. 따지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서 싸우면 서연이가 힘들어지니까요. 지혜가 잠시 서 있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왜 미안해. 그래도 됐어. 나는 이제 갈게. 서연이한테 인사하고. 서연이 방에 들어갔어요. 서연이가 새 인형을 안고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 또 와. 그래, 또 올게. 할머니 사랑해. 할머니도 사랑해. 저는 서연이를 안아줬어요. 그리고 집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지혜요. 그 사람 아직 많이 힘든가 봐요. 제 인형이 인터넷에서 인기 얻는 거, 그게 자존심 상한 거 아닐까요? 자기가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려던 게 이제 2만 명이 좋아하는 작품이 됐으니까요. 근데 그게 제 잘못인가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모르겠어요. 지의 마음은 아직도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는 알겠어요. 이 갈등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요. 저랑 지혜 사이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피하지는 않을 거예요. 65년 동안 피하기만 했으니까요. 이제는 제대로 마주할 거예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선영이네에 도착했어요. 선영이가 문을 열어줬어요. 어떻게 됐어? 글쎄, 아직 복잡해.
그래, 일단 들어와. 차 마시면서 얘기해.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업대 위에 강아지 인형 도안이 놓여 있었어요. 서연이한테 준 거랑 같은 도안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서연이한테 인형을 또 만들어줘야겠다고요. 버려져도 또 만들어줄 거라고요. 찢어지면 꿰매고 버려지면 다시 만들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바늘땀처럼요. 한 땀 한 땀 다시 이어가는 거예요. 문화센터 강좌가 시작됐어요. 첫 수업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갔어요. 수강생이 15명이었어요. 대부분 50대, 60대 여성분들이었어요. 저보다 어린 분들이요. 그분들 앞에서 뭘 가르친다는 게 어색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순자입니다. 올해 65이고요. 바느질 한 지는 50년쯤 됐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도 떨렸어요. 근데 수강생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선생님, 인터넷에서 봤어요. 인형 너무 예뻐요. 저도 저렇게 만들고 싶어서 왔어요. 선생님 보면서 용기 얻었어요. 저도 늦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말들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 때문에 용기를 얻었다는 사람이 있다니요. 첫 수업은 기본 바늘땀 연습이었어요. 천의 직선 꿰매기요. 쉬운 것부터 시작했어요. 수강생들이 서툴게 바늘을 잡았어요. 실이 엉키고 바늘땀이 삐뚤빼뚤하고 저도 50년 전에 그랬거든요.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하다 보면 늘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수강생들이 웃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한 분이 다가왔어요.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선생님, 저 질문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오래 하셨어요? 50년이면. 힘들지 않으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힘들었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고요. 근데 바늘 잡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했어요. 저는 뭘 해도 오래 못해요. 금방 질리고, 금방 포기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오래 해야만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바늘 잡고 계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그분이 웃었어요. 저도 웃었어요. 강좌가 입소문을 탔어요. 두 번째 기수 모집에 30명이 신청했대요. 문화센터에서 바늘 2개로 나눠달라고 했어요. SNS 팔로워는 3만 명을 넘었어요. 주문은 밀려서 2달치 예약이 찼어요.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어요. 선영이가 말했어요. 순자야, 이제 진짜 작업실 얻어야 해. 그리고 사람도 구해야 해. 사람? 조수? 포장이나 배송 도와줄 사람. 너 혼자 다 하면 쓰러져. 저는 고민했어요. 작업실을 따로 얻고 사람까지 고용하면 그건 진짜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65세의 사업을요. 근데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내 나이에 무슨 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달랐어요. 해보고 싶었어요. 해볼게. 선영이가 웃었어요. 잘 생각했어. 내가 도와줄게. 작업실을 얻었어요. 선영이네 공방 근처에 작은 상가였어요. 월세가 부담됐지만 그동안 모은 돈으로 몇 달은 버틸 수 있었어요. 인테리어는 간단하게 했어요. 작업대 2개, 선반, 포장 공간, 그리고 벽에 제가 만든 인형들을 진열했어요.
12띠 동물 세트도 걸었어요. 쓰레기 봉투에 담겼던 것들이요. 작업실 이름은 바늘땀 공방으로 했어요. 간판도 달았어요. 선영이가 개업 선물로 화분을 가져다 줬어요. 순자야, 축하해. 드디어 내 공간이 생겼네. 저는 작업실 안을 둘러봤어요. 작았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마음대로 작업할 수 있는 곳이요. 눈물이 났어요. 65년 살면서 처음으로 온전히 제 것인 공간이었어요. 개업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작업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손님인가 하고 돌아봤어요. 지혜가 서 있었어요. 저는 바늘을 멈췄어요. 지혜를 본 건 몇 주 만이었어요. 얼굴이 더 야윈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그래. 어쩐 일이야? 지혜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작업실을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인형들, 선반 위에 놓인 재료들, 작업대 위에 반쯤 완성된 작품들. 여기가 어머니 작업실이에요? 응. 지혜가 한참 서 있었어요. 뭔가 말하려다 멈추기를 몇 번 반복했어요. 어머니. 응. 할 말이 있어요. 저는 바늘을 내려놓았어요. 의자에서 일어나 지혜를 마주 봤어요. 지혜가 입을 열었어요. 사과드리러 왔어요. 저는 말없이 지혜를 봤어요. 그때 인형 버리려고 했던 거, 어머니한테 했던 말들, 다 사과드려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혜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회사에서 치이고, 돈은 없고, 민수는 맨날 야근이고, 저 혼자 다 감당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어머니 잘못이 아니잖아요. 어머니한테 화풀이한 거예요. 저는 듣고만 있었어요. 서연이 인형 버린 것도 실수 아니었어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어머니 인형이 인터넷에서 인기 얻는 거 보니까 화가 났어요. 제가 버리려던 게 그렇게 된다는 게 자존심 상했어요. 지혜가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못된 짓인지 뒤늦게 알았어요. 서연이가 울면서 인형 찾는 거 보면서 제가 뭘 한 건지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왜 이제야 왔어? 지혜가 고개를 숙였어요. 무서웠어요. 어머니 얼굴 보는 게 제가 한 짓이 부끄러워서. 그래. 어머니, 저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용서 안 해주셔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적어도 사과는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지혜를 봤어요. 이 사람 진심인 것 같았어요. 예전처럼 딱딱하게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눈물 흘리면서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지혜야. 네. 나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지혜가 고개를 들었어요. 나는 너를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어. 내가 힘든 거, 친정에서 상처받은 거 다 알았어. 근데 그걸 왜 나한테 푸는지는 이해가 안 됐어. 지혜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나는 내 친정 엄마가 아니야. 나는 너한테 잘해주려고 했어. 근데 너는 자꾸 나한테 내 엄마를 봤잖아. 그게 나는 서러웠어. 어머니. 근데 이제는 좀 알 것 같아. 상처받은 방식대로 남한테도 상처를 준다는 거. 나도 그랬거든. 지혜가 저를 봤어요. 눈이 젖어 있었어요. 나도 젊어서 시어머니한테 많이 당했어.
그때 나는 절대 이러지 말아야지 했어. 근데 그게 참기만 하는 걸로 바뀐 거야. 제대로 말하는 법, 거절하는 법, 그런 건 못 배웠어. 그래서 너한테도 참기만 한 거야. 어머니, 너도 그랬던 거 아니야? 친정 엄마한테 당하면서 나는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했을 텐데. 근데 막상 보니까 서연이한테 하는 게 내 엄마랑 닮아가고 있잖아. 지혜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알아요. 알아요, 어머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저예요. 엄마 닮기 싫었는데 자꾸 닮아가고 있어요. 서연이한테 소리 지르고 나면 제가 너무 싫어요. 저는 지혜 옆으로 갔어요. 그리고 지혜 손을 잡았어요. 그래도 늦지 않았어. 지혜가 저를 봤어요. 나도 65세에 알았어. 참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 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 너는 아직 젊잖아.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어. 지혜가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우리 둘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친정엄마한테. 그 상처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달라질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저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주머니였어요. 이거 너 주려고 만든 거야. 지혜가 주머니를 받았어요. 전통 문양이 수놓아진 손바닥만 한 주머니였어요. 제가 서툴게 만들었던 그거 기억나세요? 어머니한테 사과하러 갔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혜가 처음으로 제 공방에 찾아왔을 때 직접 만들었다며 삐뚤빼뚤한 주머니를 내밀었던 거요. 그거 보고 생각했어. 이 사람도 노력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도 만들어 봤어. 내 거. 지혜가 주머니를 열었어요. 안에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바늘땀은 작아도 모으면 큰 무늬가 됩니다. 우리 관계도 그렇게 한 땀 한 땀 다시 이어가요. 마이너스 순자. 지혜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울었어요. 지혜가 돌아간 뒤 저는 작업대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긴 여정이었어요. 쓰레기 봉투에 담겼던 인형들이 이제는 벽에 걸려 있어요. 며느리한테 쫓기듯 나온 집에서 이제는 제 작업실을 갖게 됐어요. 65년 동안 참기만 했던 제가 이제는 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문이 열렸어요. 서연이가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 민수와 지혜가 따라 들어왔어요. 지혜가 서연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할머니 작업실 보고 싶다고 해서요. 서연이가 작업실을 둘러봤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할머니, 여기 할머니 집이야? 응, 할머니 작업실이야. 와, 인형 엄청 많다. 나 이거 만져봐도 돼? 그래, 조심히 만져. 서연이가 인형들을 구경하는 동안 민수가 제 옆에 왔어요. 엄마, 대단해. 진짜, 뭐가, 다. 이 작업실도, 강좌도, 인터넷에서 유명해진 것도 엄마 몰라보게 달라졌어. 저는 웃었어요.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될 줄. 지혜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저 바느질 배워도 될까요? 저는 지혜를 봤어요. 배우고 싶어? 네. 서연이한테도 가르쳐 주고 싶고, 저도 뭔가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가르쳐 줄게.
서연이가 뛰어왔어요. 나도 배울래. 그래, 서연이도 가르쳐 줄게. 저는 작업대 서랍에서 바늘과 실을 꺼냈어요. 천도 꺼냈어요. 세 사람 앞에 놓았어요. 일단 기본부터 해보자. 직선 꿰매기. 서연이가 바늘을 잡았어요. 지혜도 바늘을 잡았어요. 민수는 옆에서 구경했어요. 이렇게 천 밑에서 위로 바늘을 올리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내리고 서연이가 서툴게 바늘을 움직였어요. 실이 엉켰어요. 할머니, 어려워. 괜찮아. 천천히 해. 처음엔 다 그래. 지혜도 바늘을 움직였어요. 바늘땀이 삐뚤빼뚤했어요. 어머니, 저 진짜 못하네요. 괜찮아. 하다 보면 늘어. 저는 웃으면서 두 사람을 봤어요. 서연이의 작은 손, 지혜의 서투른 손, 바늘을 잡고 천 위에 땀을 놓는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창밖으로 저녁 해가 완전히 졌어요. 작업실 안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서툴지만 열심히. 바늘땀이 삐뚤빼뚤하지만 조금씩 이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지난 평생의 상처를 꿰맨 건 바늘이 아니었어요. 서로의 손끝이었어요. 작은 바늘땀이 큰 무늬를 이루듯 우리 관계도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한 땀 한 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날 밤 서연이와 지혜가 돌아간 뒤 저는 작업실에 혼자 남았어요. 벽에 걸린 인형들을 봤어요. 쓰레기 봉투에서 건진 12띠 동물들. 이제는 조명 아래서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새 천을 꺼냈어요. 내일 강좌에서 쓸 샘플을 만들어야 했어요. 바늘을 들었어요. 실을 끼웠어요. 천 위에 첫 번째 바늘땀을 놓았어요. 65년 살면서 이제야 제 인생을 시작한 것 같았어요. 늦었다고요? 아니에요. 지금이 딱 좋아요. 바늘땀은 작아도 모으면 큰 무늬가 되니까요. 제 인생도 그래요. 이제부터 한 땀 한 땀 제 무늬를 만들어 갈 거예요.